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휴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수술이나 시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리줌, 네, 전립선 수증기 기화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어 오늘 여기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네, 저는 어 서울대를 졸업했고 작년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주로 전립선암 진료를 주로 봤었었고요. 작년에 쪼끔 더 전립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싶어서 개원을 SNU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해서 지금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진료실 바깥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이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또 더 전립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채널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이란 장기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앞전자에 설립자를 쓰고요. 이게 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로는 프로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프로스테이트 앞에 서다, 인제 요런 뜻이고, 요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의학자인 헤로필루스라는 선생님이 이 "고환의 앞에 서 있는 장기다." 이래서 이게 전립선을 요렇게 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방광에서 소변 나가는 요도, 그다음에 정랑에서 정액이 나가는 요 길목, 아주 요충지에 위치한 한 밤톨만한 장기예요. 네, 요게 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커져서 인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인제 소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서 이런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고,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을 저희가 뭐 약물 치료나 인제 수술적 치료,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소변 증상은 소변 줄기가 젊었을 때보다 좀 가늘어지고,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별로 안 시원한 증상, 또 소변을 볼 때 이제 화장실에서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오고,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들고,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주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인데요. 야간요라 그래서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깨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비뇨기과나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한 70-80% 이상 분들은 약으로 증상이 다 잘 조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이 잘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경우, 이게 우리가 수술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절대적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드리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증상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또 우리가 소변 나가는 길이 막혀서 방광 안에 소변이 저류가 되면 방광에 이렇게 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 이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다가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응급실 같은 데 가서 소변줄을 차야 되는 급성 요패, 또 우리가 인제
소변이 계속 저류가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또 전립선에 파급이 돼서 이런 뭐 급성 전립선염이 자꾸 생기는 경우. 또 아주 이거는 좀 많이 진행된 경우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심하면은 이게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 그게 소변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이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뭐 수술이나 시술은 뭐 이 절선 비대증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리줌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법입니다. 한 2023 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인제 신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아서 한 2023 년도 후반부부터 인제 국내에서 의사들이 인제 절선 비대증 치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수술 또는 시술의 정확한 명칭은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기화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리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인제 수술명은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기화술인데 뭐 이름도 길고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보통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요 수술을 그냥 리줌 수술 또는 리줌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제 하는 시술이냐 하면 요게 동영상을 보여 드리면 쪼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이 수등 내시경으로 돼 있는 수증기 전달 장치를 요도에다 삽입을 하고 요 장치 끝에서 요렇게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와 가지고 이 전립선 조직 안에다가 고압의 이 스팀을 쏘는 거예요. 이 스팀을 쏘면은 이 전립선 조직이 기화가 돼서 이 전립선 조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방법이고 이 스팀을 한 번 주입하는 평균 시간은 한 9초 정도 되고 이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보통 한 제일 적게 넣으면 한 2번에서 한 제일 많이 넣으면 한 15번까지 스팀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그럼 리줌 시술의 뭐 장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시술이 아주 간단하고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보통 제가 인제 수술방에서 이 시술을 하면 시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또 좋은 게 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증기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시술 자체가 몸에 큰 뭐 해로움이 없습니다. 해로움이 없고 뭐 출혈도 별로 없고 뭐 회복도 빠르고 요런 장점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리줌 시술이 사용이 된 지가 한 2년 아직 좀 안 되는데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수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수술 성적을 보면 수술 성적도 기존의 뭐 표준 치료인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 못지않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이 시술의 또 두 번째 장점은 뭐 이것 때문에 보통 인제 뭐 비대증 치료나 시술을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이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소구점 아주 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요런 장점인데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아까 침을 꽂아 가지고 이 수증기를 쏘면은 이 수증기가 이 기화 이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우리가 요게 인제 전립선인데 전립선을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있어요. 이 캡슐이라 그러는데 이 피막을 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수증기가 피막 안의 범위 내에서만 조직을 인제 안전하게 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보통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혹시 생길 수 있을지 이제 걱정하는
출혈 위험성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인제 흔하게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사정할 때 정액량이 줄어드는 우리 역사정이 생겨요. 특히 뭐 제가 뭐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증 수술 이 홀랩 수술을 받고 나서 한 70-80% 이상 분들이 정액량이 주는 역사정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시술을 받으면 그 사정 기능이 훨씬 더 뭐 90% 95% 이상 분들에서 잘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쪼끔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젊은 분들, 아직 뭐 성기능이 좀 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수술이 굉장히 좀 소고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뭐 요도 괄약근도 완전히 보전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기는 뭐 요실금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수술이 뭐 아주 장점만 있는 완벽한 수술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수술에 또 단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다 알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보통 저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간단한 이런 채소 침습 비대증 수술 시술들은 아직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여 드렸던 그 수증기 전달 장치, 요게 일회용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를 수술 한 번 하면은 한 사람한테 사용을 하고 그 장비를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 장비 비용이 좀 굉장히 고가로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장비 비용이 또 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비싼 수술이다. 예. 근데 우리가 뭐 환자분들하고 뭐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비싼 수술이니깐 무조건 더 좋은 수술이나 시술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수술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인제 환자분들 한테 맞는 치료 방법, 특히 그중에서 수술이나 시술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쪼끔 더 인제 치료를 할 때 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더 정확하게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인제 뭐 약 같은 거는 우리가 치료를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사실 그 약을 끊으면 다 뭐 부작용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그거를 수술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은 뭐 이제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고, 또 특히 이런 수술이나 이 시술의 비용이 아주 비싸다면은 그건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단점은요, 이게 효과가 좀 더뎌요. 이 요 내시경 사진은 우리가 리줌 시술을 하고 나서 한 6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시경을 본 사진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대부분 이 전립선 비대에 막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잘 해소가 되고 구조적으로도 절순 모양이 잘 자리가 잡히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 드렸듯이 전립선 조직을 인제 기화시키고 나서 기화된 전립선 조직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지 이 소변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고런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통 우리가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좀 소변이 좀 이 시술이 하고 나서 인제 효과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시점이 뭐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고런 걸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요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인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리즘이 아주 최신 수술이고 굉장히 뭐 비싼 수술이니까 이게 막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무슨 만병통치 수술이냐, 인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즘이라는 이 수술이나 시술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아주 일부 분들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뭐 인제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을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기존의 무슨 그런 큰 홀랩 수술이나 이런 뭐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이런 건 좀 받기 싫고, 이거 뭐 좀 이게 좀 간단해 보이니깐 '요걸로 수술 받아 볼까?'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뭐 기왕 받기로 한 수술을 좀 더 잘 받으려면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지,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좀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수술을 해 주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 병원이 좀 정직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돈 문제죠. 이게 굉장히 비싼 수술이니까 이 비싼 수술을 많이 하면은 그 수술을 한 의사나 병원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깐 당연히 뭐 환자랑 인제 의사는 이제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뭐 이제 환자들한테 "이 수술이 좋습니다. 이 수술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좀 많이 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요. 뭐 저도 뭐 진료 보다가 보면은 뭐 그런 뭐 이거 결정해서 좀 고민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줌이라는 수술이 아주 만능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무턱대고 뭐 모든 환자들한테 다 권하다 보면은 당연히 최종적인 결과는 좀 나쁜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증 수술은 수술의 결과가 좋으려면은 아주 냉정하게 수술하고 딱 좋아질 것 같은 환자들을 잘 골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또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수술 전에 이 수술하고 좋아질 환자는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이 좀 관심이 있어서 비뇨기과 병원을 갔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밑에 이 세 가지 요게 한 인제 항에 해당되는 병원은 좀 걸러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좀 소변이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그냥 다짜고짜 뭐 검사를 해 보더니 수술부터 하자." 이제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한 70% 에서 80% 이상 분들은 약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굳이 수술 안 하고 약만 잘 써도 좋아질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물론 의사들마다 그 기준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별로 좀뭐 그 수술을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추천하는 병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수술 방법에서 이거 뭐 리줌 아니면 뭐 다른 뭐 유로리프트 아니면 뭐 그런 고가의 수술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최고니까 무조건 이걸 받자고 또 얘기하는 병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적으로는 또 저렴한 이런 방법들도 그게 뭐 무조건 나쁘고 효과가 없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다 이렇게 옵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이 비싼 수술 이 한 가지가 좋으니까 이걸 무조건 받아라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인제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뭐 "실비가 있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인제 그런 게 인제 진료 이렇게 추천에 좀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맨날 환자들한테도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좋은 수술이면은 당연히 실비가 없어도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치료를 하는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실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바뀐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그게 그 상황에 딱 맞는 치료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이게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그런 건 좀 한번 걸러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인제 리줌 수술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수술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우는가, 이게 굉장히 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리줌 수술은 예측 수술이에요. 예측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리줌이 기존 수술하고 인제 제일 큰 차이점은 의사가 어떤 최종적인 수술의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술 뭐 홀랩이라든지 TURP 경려도 전립선 절제술 아니면 워터젯 수술 이런 수술은 그 수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술자가 전립선을 내가 어디까지 절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러니까 전립선을 깎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 수술방에서 이걸 더 깎을지 그만 깎을지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리줌이라는 시술은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여 드렸지만 이 스팀을 넣고 나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립선이 인제 줄어드는 거를 어 한 한두 달 정도 인제 기다려야 되는 수 시술이기 때문에 이게 시술을 할 때 이제 내가 인제 이 사람 여기 전립선에다가 스팀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었을 때 한두 달 후에 전립선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이 시술하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그냥 어떤 기존의 무슨 홀랩이나 이런 수술보다 이게 뭐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초창기에는 저도 이 시술을 했어요. 했는데 이 시술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찾은 답은 뭐냐면 지금은 인제 리줌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뭐 기본 전립선 검사 뭐 전립선 초음파라든지 뭐 요속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도 다 하지만 제가 꼭 보는 검사가 방광 내시경을 시술하기 전에 확인을 해요. 방광 내시경을 보면 뭐 이런 전립선 조직의 뭐 방광 내 돌출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립선 양옆의 비대 자체는 심하지가 않은데 이 방광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방광경부 거상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소견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리줌 시술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리줌 시술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의 수술적 치료를 한다든지 요런 걸 결정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인제 요런 인제 내시경을 보면서 인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아 전립선 모양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시술을 할 때 스팀을 요렇게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다 디자인을 해 놓고 인제 수술을 해요. 고렇게 해 보니까 수술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인제 나중에 뭐 내시경을 보면은 모양도 더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요런 좀 '수술에 대한 플래닝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인제 이게 진짜로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이 수술을 환자를 잘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요 사진에 이제 보이는 선생님은 이제 호주의 피터 길링이라는 교수님이고요. 이게 제가 나중에 제 인제 유튜브에 가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립선 비대 수술에서는 아주 대가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우리 뭐 제일 많이 하는 이제 홀랩 이라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을 해서 이런 수술 방법을 소개를 해 주셨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최신 수술 중에 하나인 이 워터젯 그러니까 아쿠아볼레이션 수술도 이 교수님이 인제 초창기에 인제 개발에 참여를 하신 아주 뭐 비대증 수술에는 이제 굉장히 뭐 아주 밑가이고 대가 선생님이신데 제가 한 fellow 이제 임상 강사를 할 때 미국 비뇨기과 학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요 교수님이 우리가 피지 코스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 뭐 150불 요 정도를 내면은 이렇게 핸즈 온 코스라 그래서 아주 그 대가 선생님이 비뇨기과 선생님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아 놓고 인제 요렇게 강의를 하는 고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요 교수님을 처음 뵀는데 고때 인제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이크 앞에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인제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고때 제가 인제 요 교수님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이런 홀랩 같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잘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뭐 대답을 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저한테는 인상 깊었었고, 지금도 제가 어떤 비대증 수술을 하는 제1 원칙이 됐어요. 1 원칙이 됐는데, 그 쌤이 하신 말을 뭐라고 막 대답을 해 주셨냐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어떤 방법의 수술이든 간에 수술이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수술을 해서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 환자들을 잘 골라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길린 교수님의 이 말에는 저도 뭐 아주 동의를 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인제 수술을 할 때는 뭐 수술을 당연히 열심히 잘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을 해서 좋아질 것 같은 분을 잘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자를 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번은 당연히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철저히 해서 진짜 인제 요런 환자가 이제 이 수술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사가 경험이 좀 풍부를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란 게 우리가 뭐 경험 이러면 '내가 수술 많이 해 봤다.' 뭐 단순히 인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앞에 단계부터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자를 선택을 해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그 문제점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치료 전부터 치료 후까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리줌 수술을 한 이제 150 케이스 이상 해 봤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 인제 뭐 홀랩이나 경려도 전립선 절제술, 뭐 워트제 수술, 로본 단순 절제술 같은 이런 비대증 수술을 제가 한 2,000 케이스 이상 해 보니까, 아 이게 인제 진짜로 이게 기존 수술을 또 많이 해 보니까 이제 리줌도 좀 오히려 빨리 배워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줌이라는 시술로 '요 환자는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이 환자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인제 요런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판단의 기준이 있는 의사들한테 인제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인제 뭐 일부 병원에서 인제 이게 인제 "리줌이라는 시술이 아주 간단하다." 인제 이렇게 의사들한테도 어필이 되니까, 요거를 막 장비를 인제 병원에 딱 갖다 놓고 인제 오늘부터 인제 내가 뭐 나도 리좀 해 볼래."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접근을 해서는 그 결과가 그렇게 뭐 좀 썩 좋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고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우리 범용성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인제 전립선 뭐 인제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러 오시면 보통 제가 인제 이제 그러니까 약 치료 말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이제 권해 드리는 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인제 수술을 하는 게 인제 홀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옛날 방법이죠.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하고 있고, 워터제 로봇 수술하고 있고, 리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인제 결찰술, 유로리프트도 하고 있고, 또 인제 뭐 아주 일부 필요한 분들은 요건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인제 요걸 잘하는 이제 인터벤션 전문의 선생님한테 뭐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지금 더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 그 전립선 스텐트, 아이틴들을 요걸 도입을 할까 말까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들한테 수술 시술을 하냐면요. 사실 뭐 굉장히 뭐 한 가지 좋은 완벽한 방법의 수술이 있으면 제가 그것만 계속 죽어라 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각의 이제 수술 시술은 그 장단점이 있고, 또 환자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환자분 입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수술 시술에 따라서 비용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뭐 인제 요런 방법들 중에서 뭐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보통 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그 이제
요런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에 인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은 꼭 이렇게 비용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옵션을 꼭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면은 좀 많이 좋은 대신 쪼끔 좋은 대신에 비용이 많이 비싸고 요거는 요런 거는 쪼끔 불리하지만 뭐 비용이 아주 이건 저렴합니다. 이렇게 꼭 비용적으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근데 이 리줌이라는 수술은 이런 범용성은 굉장히 낮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인제 좋아질 수 있는 환자 어 층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뭐 수술도 굉장히 고가 수술이니까 뭐 이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술 후에 만족을 할 수 있는 환자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술을 뭐 무턱대고 막 모든 환자한테 "아 다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다 보면은 뭐 환자도 낭패를 보지만 의사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니깐 뭐 이렇게 저한테 인제 이렇게 인제 아주 리즘에 꽂히신 분 있죠. 저한테 인제 리즘을 받으면 소변 증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막 굳게 믿고 뭐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인제 요즘 인터넷이 다 되니까 그런 데서도 뭐 일정을 맞춰 가지고 귀국해서 인제 저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인제 검사하고 나 가지고 뭐 "이거는 리줌보다는 수술하실 거면 뭐 다른 수술이 낫습니다." 뭐 아니면 "이거는 아직 수술하실 게 아니고 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러고 제가 뭐 돌려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이 내가 수술하려고 왔는데 왜 수술 안 해 주냐고 막 저한테 또 화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게 제일 맞는 방법을 환자가 원하는 방법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의사니까 와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뭐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좀 대비책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150 케이스 정도 리줌 수술을 해 봤다 그랬고 근데 뭐 저도 인제 처음 하는 수술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수술은 처음 하는 경우에는 적응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딱 좋아질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보통 더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데 그럼 저한테 뭐 받은 뭐 150명 모두가 다 수술 결과가 100 점이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시술을 하고 나서 한 3 개월, 6 개월 지났는데도 뭐 증상이 "아이고 나 별로 더 좋아진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한 3 개월, 6 개월 이제 충분히 좋아질 그런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하면은 일단 내시경을 다시 봐요. 다시 봐서 이 수술비를 인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면 뭐 이렇게 이 전립선 자체가 기화가 충분히 덜 돼서 이게 전립선이 전혀 인제 열려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이 전립선은 열려 있는데 아주 일부 부분이 인제 병목처럼 조직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제 실제로 수술했던 사례인데 보면은 이 리줌을 하고 나서 이 양쪽 이 전립선 조직은 기화가 잘 돼서 전립선이 잘 열려 있는데 이 전립선 목 부분에 요 조직이 전혀 기화가 안 되고 남아서 얘가 인제 병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인제 소변 불편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시경 봤는데 3 개월, 6 개월 지나 가지고 내시경 봤는데 이게 뭐 그냥 둬서 더 자리가 잡혀서 좋아질 것 같은 분들이면 그냥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제 이 리즘 효과가 다 나왔는데 그 모양에서 이제 이건 더 기다려 봐도 더 뭐 호전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저는 그냥 이걸 다시 한번 손을 보자고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보통 그 경우에는 이게 인제 뭐 돈을 많이 내고 인제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에 만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비용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AS를 해 드리고요. 고럴 때 인제 제가 하는 방법이 인제 이렇게 뭐 요렇게 병목 조직이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인제 그 뭐야 우리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뭐 경료도 방광경부 절제술 이렇게 절개만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요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인제 리줌으로 해 가지고는 이 비대증 막힘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뭐 인제 더 표준적인 수술 방법인 홀랩 같은 걸로 재수술을 해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랩은 뭐 제가 뭐 여러 영상이나 뭐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존 어떤 1차 수술, 뭐 1차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생긴 이 케이스들을 거의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인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병원에서 인제 리줌 딱 장비 한 대만 갖다 놓고 '아 내가 뭐 비대증 수술을 잘 해 보겠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전 굉장히 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나서 분명히 뭐 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케이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막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인제 이 비대증 인제 리줌 시술 뭐 아니면 이런 고가의 비대증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병원에서 인제 수술 받으시라는 말은 아닌데 하지만 적어도 인제 뭐 리줌 생각하신다면은 이 홀랩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리줌이나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혹시 뭐 분명히 결과에 만족이 안 되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문제를 홀랩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 일까지 생각을 하면 요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 리줌 수술은 이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수술이고 이 수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풀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 말로는 적응증이라 그러는데요. 적응증이 굉장히 좁은 수술이다. 그래서 요게 인제 꼭 필요한 분들만 받아야지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 '이 리줌을 진짜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홀랩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게 안전하다. 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병원 이제 게시판이고요. 이제 보면은 인제 요게 이게 제가 사진을 몇 달 전에 찍은 거라 가지고 지금은 인제 저희 병원 이제 개원한 지 1년 됐는데 저희가 한 수술은 한 2,700 케이스 정도 했고 저희가 또 저희 병원이 또 전립선 암 진단을 열심히 하는 병원이라서 저희 병원에서 인제 조직 검사를 받고 나서 전립선 암 진단된 분이 어제까지 해서 한 1,1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강의 내용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제 질문해 주신 분들 좀 답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님이 좀 맨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생각 많은 밤 님이 "과민성 방광염이 그러면 전립선 쪽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광 쪽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염은 이 우리가 방광 문제예요. 방광이라는 게 우리가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변이 찰 때는 소변을 방광을 쭉 늘려 가지고 이제 소변을 이제 참아 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방광에 인제 소변이 충분히 찼을 때는 우리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을 볼 때 방광 짜 주는 수축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과민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에 참아 주는 기능 이 저장 기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고런 경우에는 요거는 전립선 치료랑 별개로 방광 기능을 안정화시켜 주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쓸 정도까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커피나 물 드시는 양 줄이고 소변 참는 연습 우리가 어 토일렛 트레이닝이라 그러는데 고런 걸 해 보시는 게 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 긍정 상캐 님이 "대학병원에서만 리줌 수술을 사용 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한 이 리줌 이 아까 시술 그 리줌 시스템이 한 60-70개 이상 인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 60-70개 병원에서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고런 병원에는 대학병원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개인 병원도 있고 근데 고런 여러 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엔젤 님이 60세 남성이신데 한 번도 비뇨기과는 안 가 보셨고
현재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소변 볼 때 약간 지연료가 있다는데 가면 어떤 검사를 해 보는지 전립선암 검사, 혈액 검사를 한다던데 "이 검사는 비뇨기과에서만 하나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제가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렇게 이런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비뇨기과를 한 번도 안 와 보셨다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봐요. 근데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전립선 암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는 우리 선별 검사가 있어요. 그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검사고요. 요 검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맨날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요 검사로 우리가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가보건공단에서 하는 5대암 검진, 이런 거에 지금 전립선암이 대한민국 남자 1등 암인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 피 검사를 꼭 챙겨서 해 봐야지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일 흔하게 이게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소변 불편 증상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가면, 비뇨기과에서는 인제 50-60대 분들은 요 검사를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 고때 뭐 PSA 수치가 높다, 뭐 그러니까 뭐 "더 다음 검사를 해 보자." 이러다가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하지만 요 피 검사는 뭐 아무 데서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뭐 혈압이나 당뇨로 다니시는 분들이 요거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 내과 선생님한테 그 "전립선 암 검사 같이 좀 해 주세요." 이러면 요게 검사비가 뭐 보험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체열할 일이 있을 때 꼭 한 번씩 해 봐라. 네, 요렇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질문은 인제 그런 소변 증상이 불편해서, 뭐 이게 저희 병원 저한테 왔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소변 증상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본 전립선 검사를 해요. 기본 전립선 검사는 뭐가 있냐면 소변 검사, 그다음에 체열 검사, 체열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PSA를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립선 초음파를 봅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봐서 전립선 암 같은 게 있는지, 또 전립선 크기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고걸 평가를 하고, 마지막은 인제 요속 및 잔여 측정술이라 그래서 소변 실제로 한번 병원에서 기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뭐 요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에 소변을 보는 양은 얼만큼 되는지, 또 소변 보고 나서 이제 방광 안에 남아 있는 잔뇨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 가지고 고 한 4 가지 검사를 조합해서 보면은 비뇨기과 전문의는 전립선에 있는 원인은 문제는 거의 한 95% 이상 다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고 정도 검사를 해 보면 이분이 만약에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오시면은 뭐 한 고 정도 검사 한번 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저희 병원에서는 뭐 보통 고 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은 한 1 시간 이내에 검사가 다 끝나고 뭐 피 검사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날 바로 치료 방향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고거는 비뇨기과 고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엔젤 님이 "비대증 수술과 시술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리튬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릴 때 뭐 단어를 수술도 썼다가 시술도 썼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 경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엄밀하게는 뭐 우리가 이 홀랩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워터젯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리프로트라든지 이런 게 다 엄밀하게는 수술이죠. 수술인데,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환자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바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기능적 결과라든지 아니면 암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인데, 환자분들한테 이걸 "수술이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어감이 좀 너무 이제 무섭게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쪼끔 그런 최소 침습 수술들, 예를 들어서 뭐 워터젯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유로리프트를 인제 단어를 인제 시술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근데 뭐 엄밀하게는 그것도 그냥 "최소 침습 수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편한 하루님은
전립선 쪽 수술 받고 나면 성관계는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끔 옛날 방법의 수술들 아니면은 전립선 표준 치료인 홀랩 수술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정액이 나오는 양이 줄어드는 역사정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정에 대해서 제가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은 또 제일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정액이 안 나오면 그 정액이 내 몸 안에 쌓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수술 인제 역사정이 생긴 분들은 이 사정된 정액이 요도나 인제 방광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소변 볼 때 몸 바깥으로 다 같이 배출이 되니까 역사정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게 몸 안에 정액이 쌓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빈뇨가 심해서 병원을 방문했더니 평생 복용 아마 약인 것 같은데 "약을 평생 복용한다고 해서 중지 상태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근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 약은 혈압약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사실 비대증 약 중에서 아주 일부 약들은 과거에 혈압약으로 쓰였던 약들도 있는데 이 "혈압약이랑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인제 약을 이제 매일매일 드시잖아요. 매일매일 드시면은 이게 혈압이 조절이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혈압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혈압이 원래대로 높아지겠죠. 비대증 치료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변 증상이 불편한 분들이 이 전립선 약을 매일 꾸준하게 먹으면 소변 증상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 전립선 약을 끊으면은 이제 이 비대증 불편 증상이 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뭐 그 그치만 이제 수술이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수술이 이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압약 매일 먹는 사람이 내가 혈압약 먹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무슨 간단한 수술 하나 받으면은 평생 고혈압이 잡히고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수술이 있으면 아마 그 수술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은데 비대증은 그게 되는 거죠. 인제 비대증은 약도 효과가 좋고 그렇긴 한데 아니 내가 이 약 먹는 게 너무 싫고 귀찮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수술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 인제 수술이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면 제가 수술을 해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 비대증 약물 치료는 혈압약이랑 비슷해서 사실 이렇게 먹어야 되면은 좀 평생 오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대증 약은 인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들이 이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약이 설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오래 먹는다 그래 가지고 아주 특이한 분 아니면 몸에 큰 무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에 큰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효과가 좋은 한에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한에는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루 종일 님이 "정계정맥류 수술하고 변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정맥류 수술을 하고 변비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계정맥류 수술을 했으면은 그때 퇴원약으로 이렇게 다른 무슨 이제 항생제라든지 수염제라든지 이런 약을 같이 처방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약에 의한 일시적인 좀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변비가 아주 심하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좀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이런 거 좀 드셔 보시고도 증상이 별로 안 좋아지면은 그거는 내과 진료를 한번 좀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효환 님이 "전립선 제거 수술하고 나서는 요실금 발생이 거의 생긴다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이 요실금이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 그러니까 소변을 못 참아서 지리는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압성 요실금, 기침하거나 배에 힘주면 새는 요실금이 있는데 요즘 이 방법으로 요즘 이렇게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아주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이 비대증 수술을 받으면 이 복합성 요실금, 요도 관략관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요실금은 거의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박적 요실금, 이게 소변을 못 참아서 지리는 요실금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맨날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은 소변 출구가 좋아야 되고 방광 짜주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출구가 막혀 있으니까 이 비대증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대증이 이렇게 오래돼 있으면 방광 이 짜주는 기능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으니까 이거를 수술로 막힌 걸 팍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수술 직후에는 소변이 좀 잘 못 참고 급하고 요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요런 증상이 좀 온다 이러면은 요거는 오히려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런 증상은 대부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방광이 안정화되면 거의 다 없어지니까, 뭐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고런 증상이 좀 왔다 그래 가지고 그걸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랑 님이 "자트랄 엑셀 정은 비뇨 약 중에서 강한 약인가요? 아니면 약한 약인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트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뇨기과에서 많이 쓰는 인제 알파 차단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효과, 이 막힘 증상을 풀어주는 효과 면에서는 좀 효과가 강한 축에 속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게 좀 효과가 강한 약들이 부작용 같은 거는 좀 같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이제 좀 약 먹고 나서 어지럽고, 인제 뭐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좀 내려가는 기립성 저혈압 요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자트랄은 효과는 좀 강한 대신에 고런 부작용이 쪼끔 잘 올 수 있는 약이라서, 혹시 요 약을 드시는데 뭐 아침에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돈다든지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많이 낮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고 약을 계속 먹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하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바꾸는 걸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엔젤 님이 이제 "비대증 수술하고 나면은 다시 증식은 하지 않나요?"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제일 표준적인 수술, 이제 홀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선정 조직을 이제 아주 이 뿌리까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비대증 조직이 재발은 거의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들 보면은 홀랩 수술하고 나서 한 10년 이후에 재발할 확률 한 3%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대증 수술은 하고 나면은 뭐 이게 정확한 방법으로 하고 나면은 '치료 내구도는 굉장히 좋다. 반영구적인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진애 님이 "항이뇨제는 내성이 생기나요?"라고 돼 있는 물어보셨는데요. 항이뇨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밤에 소변 자꾸 깨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뭐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인제 나이가 들면은 좀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약으로 좀 처방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고 약을 인제 먹으면은 이제 밤에 소변량 자체를 좀 줄여 주니깐 우리가 이 밤에 깨는 횟수를 이제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약인데, 실제로 제가 요 항이뇨제를 좀 처방을 해 보면 처음에 이 야간뇨 횟수가 좀 줄다가 쪼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야간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밤에 자꾸 안 깨니까 이제 횟수가 주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걸 방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밤에 깨는 게 싫으니까 저녁이나 주무시기 전에 물 드시는 양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인제 잘 줄이셨던 분이 이제 약 먹으면서 '아 이게 내가 좀 조절이 잘 되네.' 싶어서 물 먹는 약이 쪼끔 느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쪼끔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성이 아니더라도 약간 내가 이제 방심해서 이제 밤에 깨는 현상이 좀 느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이 좀 안 듣는 것 같으면 고런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싱글왕 님이 "페이로니 병 수술 잘하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고요. 페이로니 병이 뭐냐면은 백색막에 상처가 생겨 가지고 이 발기할 때 인제 음경이 이렇게 휘는 인제 요런 병인데, 글쎄 요거는 사실 저희도 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술을 해 드리긴 하는데, 저도 뭐 이거를 뭐 '아주 잘한다.' 뭐
이거를 뭐 많이 해 봤다 사실 이런 건 아니라서 주로 보통 보면은 이제 남성 수술 전문으로 하시는 이런 병원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수술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인제 아마 '수술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페이로니 병은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수술하는 적응증이 뭐냐면 '좀 휘었으니깐 모양이 보기 안 좋으니까 하자.' 이거는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게 너무 휘어 가지고 뭐 정상적인 삽입이나 부부관계가 불가능할 때 이 수술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면 뭐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는 거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리중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전립선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해 주셔 가지고 거기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휴일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